전체 물리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의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문제라서요. 거기에 있는 거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점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이것과 관련된 필수 문제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테마 1을 중심으로 테마를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8번 문제가 파동입니다. 지금 한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파동을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은 간섭에 해당되는 내용을 테마로 잡아서 만든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진동하고 파동은 비슷하지만 다르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파동은요,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는 형태를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파동은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그래서 반드시 옆으로 퍼져나가야 된다. 됐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진동하고 있으면 해봉아 그다음. 그치. 효주야 그다음.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종파야 횡파야? 우리 지금 종파야 횡파야? 횡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퍼져나갈 때 에너지의 진행 방향과 여기에 있는 매질의 진동하는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횡파라고 표현한 거죠. 그럼 해봉아 종파로 해봐. 그렇죠. 이렇게 해야 종파죠. 되겠어요? 네. 그래서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요, 옆으로 퍼져나가는 걸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파동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리나 물결이나 지진이나 비처럼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는데, 퍼져나가는 이러한 파동을 우리 분류할 수 있어. 1차 출석 면담 대비. 그래서 파동을 분류해봐 라고 하면 파동은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서 설명하는 게 맞았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는 빛을 뺀 나머지는 반드시 퍼져나갈 때 여기에 있는 어떤 매질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되는 파동을 우리가 탄성파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빛과 같은 아이들을 비탄성파라고 하죠. 그 중에서 파동에서는요, 빛과 같은 전자기파를 뺀 나머지는 모두 다 탄성파의 형태를 띈다. 그래서 탄성파가 아닌 비탄성파는 전자기파밖에 없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동을 분류할 때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에너지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횡파와 종파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하다는 종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 있어? 뭐 있어? 음파, 또 초음파, 그 다음에 뭐 있다? 피파 있다. 그걸 뺀 나머지는 횡파의 형태로 전달된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파동의 구조를 보면 파동의 구조를 우리가 5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있겠죠. 그 5가지 불러. 뭐이냐? 파장 있죠. 또 네, 진동수 있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주기 있고요.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진폭 있고요. 5번째 뭐 있습니까? 속력 있죠. 그 중에서 파동의 속력도 속력이니까 속력을 계산하는 방법이 뭡니까? 네, 속력을 계산하는 식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파동에서의 시간이 뭡니까? 주기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뭡니까? 파장이에요.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으로 구하는 게 맞는데, 주기분의 1이 진동수이기 때문에 F 람다로 계산하거라. 그럼 파동의 속력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뭐다? 매질. 그렇죠. 매질의 뭐요? 상태요. 매질의 실제로 빛이 지나가더라도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속력이 다르죠. 그 매질의 뭐에 따라 다릅니까? 라고 하면 매질의 상태와
성질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와 성질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소리라고 하는 아이는 어떤 상태의 매질을 지날 때 제일 속력이 빨랐다? 고체. 그렇죠. 고체 상태 매질을 지날 때 속력이 제일 빨랐다는 건 밀도가 뭐 할수록? 클수록. 그래서 전달되는 속력이 빠른 경향성을 띄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체일 때 제일 빠르고 그 다음 액체일 때고 그 다음 기체일 때고 진공에서는요. 근데요.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저기 우주 망원경하고요 지구 사이에 통신하려면 그 뭔가를 쏴야 되죠. 그럼 이때 전파 말고 초음파 쏠 수 있다 없다? 이거 없죠. 왜? 우주는 진공이기 때문에 음파는 전달될 수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초음파 통신은 불가능합니다. 되겠지?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빛은요.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가 제일 빨라요? 진공. 아무것도 없는 진공을 통과할 때 전달되는 속력이 제일 빠르다는 건 빛은 거꾸로 밀도가 뭐할수록 작을수록 전달되는 속력이 빠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공, 그 다음 기체, 액체, 고체이죠.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속력이 결정되는지 보셨는데요. 그러면 성질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공기, 빛은요. 됐죠? 똑같은 기체를 통과하더라도 어떤 기체를 통과할 때 속력이 제일 빨랐다? 어떤 거요? 어떤 기체를 통과할 때 속력이 빨라요? 기체는 기체인데 어떤 기체? 기체의 어떤 성질에 의해서 전달되는 속력이 결정될까요? 온도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뭐 할수록? 높을수록.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온도가 높을수록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고요. 소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전달되는 속력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전달되는 속력보다 훨씬 더 빨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 번째 물결이요. 물결은요. 물에서만 전달되기 때문에 상태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겠죠. 그럼 물의 어떤 성질이요? 깊이. 네, 수심. 수심이 뭐 할수록? 깊을수록. 네. 수심이 깊은 물에서의 전달되는 속도가 얕은 물에서 전달되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결이 전달되더라도 깊은 물, 얕은 물에 따라 속력이 100이냐 50이냐 속력이 달라지죠. 그러면 속력이 달라진다는 건 F 남당 분방값이 달라지는데 이때 속력이 변할 때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겠죠. 뭐가 안 바뀌어요? 진동수는 절대로 바뀌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갖고요. 속력에 따라서만 뭐가 바뀐다? 파장의 길이만 바뀐다. 그래서 속력이 빠르다는 건 파장이 길어지는 효과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파동에 성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파동에 뭐가 있냐면 성질이 있죠. 그 파동의 성질 몇 가지 기억합니까? 5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그 중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뭐가 있고요. 직진이라는 성질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식현상도 일어난다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반사도 있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굴절이 있어요. 그래서 반사가 일어날 때는 반사 법칙이 성립된다. 이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요. 반사 법칙은 언제나 입사한 각도와 반사될 때 반사한 각도는 반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다 같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반사의 종류는요? 뭐가 있는데요? 표면의 거칠기에 따라서 빛이 한 방향으로 반사되면 정반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표면이 거칠어서 빛이 모든 방향으로 반사되면 남반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빛이 한 방향으로 가는지 모든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단지 그 현상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정반사가 일어난다는 증거는 뭡니까? 주변의 경치가 비치는 현상이 정반사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근데 칠판에는 주변의 경치가 안 비치고 단지 칠판만 우리가 볼 수 있죠. 얘는 무슨 반사입니까? 남반사입니다. 그래서 빛이 한 방향으로 반사되냐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냐에 따라 정반사, 남반사를 나누는데 어떤 반사를 하더라도 입사각과 반사가 같습니다. 또요. 반사될 때 위상이 그대로 반사될 거냐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반사될 거냐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죠.
자, 반사될 때요. 위상이 마루로 부딪혔어요. 마루로 부딪혔는데 마루로 반사돼서 나갑니다. 이런 반사도 있지만 마루로 부딪혔는데 골로 바뀌어서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나가는 반사도 있어요. 있죠. 위상 변화를 기준으로 반사의 종류도 나눌 수가 있죠. 위상이 전혀 안 바뀌고 반사돼요. 무슨 반사? 네, 이걸 자유단 반사라고 하고요.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면 고정단 반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갈 때 빛이 굴절도 하지만 반사도 하잖아요. 이때는 위상이 정반대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정반대로 바뀌는 대표적인 고정단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정단 반사는요, 매질의 속력이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갈 때 그래서 일어나는 반사에서 일어나는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갈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반사를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반사에는 반사 법칙이 있는 것처럼 불절에는 뭐가 있다? 불절 법칙이 있는데, 이 불절 법칙을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스넬 법칙이라고 하죠. 불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매질이 달라지면 왜 불절하냐고 묻는 거잖아요. 매질마다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서 속력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게 불절이야. 그러면 속력 차이가 크면 많이 꺾여. 속력 차이가 별로 없으면 조금 꺾여. 속력이 같으면 안 꺾여요. 맞아. 그래서 꺾이는 정도를 보면 두 매질 간의 속력 차이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꺾이는 비율을 가지고 속력을 계산할 건데, 꺾이는 비율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굴절율. 꺾이는 비율이잖아. 그래서 꺾이는 비율을 표현한 게 굴절율이고,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스넬인 거지. 되겠냐? 그 굴절율에는 두 가지가 있죠. 무슨 굴절율이 있어요? N, 물. 이건 뭐라고 읽어요? 물의 절대 굴절율. 이건 물이 누구에서 누구로 갈 때 굴절되는 정도를 비교한 거니? 자, 모든 굴절율은요, 원래는 진공에서 그 매질로 갈 때인데, 요즘은 우린 뭡니까? 공기 중에서 그 매질로 갈 때 굴절율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기에서 물로 갈 때 굴절율을 물의 절대 굴절율이라고 해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라고 해서 공기와 속력 차이에 의해서 얼마나 꺾였냐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공기의 절대 굴절율은 1로 놓고요, 이것과 비교한 꺾이는 각도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네, 라고 하고요. N, 그래서 물, 공기, 이거 뭐예요? 이걸 상대 굴절율이라고 하는데, 이거 뭡니까? 물에서 공기로 갈 때, 그래서 네, 상대 굴절율을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M 물 공기, N 공기, 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 매질 간의 속력 차이에서 어떻게 꺾여요 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배웠던 건 공기 중에서 물로 갈 때 빛이 가다가 꺾이는 정도를 얘기하는 걸 우리가 주로 그림으로 배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바로 공기에서 생기는 입사가 세타 공기, 이게 물에서 생기는 굴절가 세타 공기, 이렇게 표현하면 얘네들 지금 보시면 N 공기 물이에요. N 공기 물이에요. 공기에서 물로 가잖아요. 이때 꺾이는 정도는 두 매질 간의 속력 차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면 됐죠? 물분의 공기 보이십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의 속력분의 공기의 속력의 비율이 꺾이는 정도를 결정합니다. 속력차 때문에 꺾이니까. 되겠어? 자, 이 속력을 구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F 람다. 맞아? 그래서 공기에서의 진동수와 공기에서의 진동수를 곱한 값과 물에서의 진동수와 물에서의 파장을 곱한 값이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굴절하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라서? 진동수는 똑같으니까 이 값이 같을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약분돼서 없어질 거잖아. 되겠어? 그러니
결국은 상대 굴절률이라는 건 두 매질 간의 파장의 비율로 나타내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자, 속력의 크기와 비례하는 값을 갖는 거 또 하나 있죠. 속력이 빠른 쪽에서 생기는 각도는 무조건 크다. 그래서 각도를 값으로 바꾼 사인 값이 바로 상대 굴절률을 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더라. 됐냐? 근데 이러한 상대 굴절률을 절대 굴절률로 구할 때만 분모 분자의 위치만 바꿔주면 돼. 그래서 n 공기, n물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게 바로 상대 굴절률을 구하는 식이야. 되겠니? 자, 그랬을 때 구해놓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절대 굴절률과 상대 굴절률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 이렇게 곱하면 똑같죠? 맞아. 이렇게 곱하면 똑같죠? 맞냐? 이렇게 곱하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절대 굴절률을 이용할 거면 n 공기 그 다음에 뭡니까? 사인 세타 공기값이 m 물 사인 세타 물.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n 공기 남다 공기가 n 물 남다 물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맞죠? n 공기 v 공기 값이 n 물 v 물값이랑 같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절대 굴절률이 아니고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곱해지겠죠. 보이냐? 네.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써집니까? v 공기 남다 물은 됐니? v 물 남다 공기 이렇게 써주죠. 맞아. 네. v 공기 사인 세타 물값은 v 물 사인 세타 물 이렇게 써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시면 되죠.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반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전반사는 굴절이 너무 크게 일어나서 밖으로 하나도 파동이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현상. 원래는 여기서 파도 빛을 쏘면 얘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물, 여기가 공기. 그래서 요게 입사각, 여기가 굴절각. 맞냐? 근데 이때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러면 입사각을 크게 했더니 굴절각이 더 커져서 이렇게 되고요. 입사각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굴절각도 조금 더 커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이때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순간에 입사각을 뭐라 그러니? 임계각. 이걸 임계각이라고 하니까 이 임계각보다 조금이라도 더 커지는 그 순간부터 뭐가 일어나니? 전반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임계각만 알면 그거보다 더 크게 쏘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임계각을 어떻게 구합니까? 임계각과 상대 굴절률 사이의 관계. 되겠습니까? 네. 임계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물에서 공기로 쐈어요. 됐죠? 각도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기에 있는 요거 이용하시면 공기 중에서 생긴 각도가 몇 도예요? 90도죠? 공기 중에서 생긴 각도가 90도니까 사인 90이 얼마예요? 1이거든. 됐어? 네, 그래서 얘는 1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때의 입사각인 얘가 바로 임계각이죠. 됐어? 네. 그래서 사인 임계각의 크기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얘 넘기시면요. n 느린 매질 분의 n 빠른 매질의 값이랑 같습니다. 맞아? 네. 이렇게 되는 걸로 여러분이 구해내시면 되는 거죠. 되겠니? 자, 이때 물의 절대 굴절률이 2고요. 공기의 절대 굴절률이 1이라면 얘는 임계각이 몇 도입니까?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니까 세타 값이 얼마? 30도죠. 그러니까 얘는 30도보다도 빛을 크게 쏘면 그때부터 무조건 뭐가 일어나? 전반사가 일어나요. 되겠어? 자, 그러니 내가 물속에 들어갔어, 꼬맹아. 물에서는 반드시 전반사가 일어날 거야. 왜?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공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잠수해서 하늘을 보면요. 하늘이 뻥 뚫려서 다 보일 것 같죠? 근데 전반사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만 빛이 나가서 하늘을 볼 수 있고요. 그거보다 더 옆으로 가면 전반사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하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늘이 보이는 거고요. 반대편도 같은 넓이만큼 요만큼만 보여요. 그 옆으로 가면 하늘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물속에 들어가면 이만큼만 창문이 열린 것처럼 보인다. 이게 바로 뭡니까? 스네일의 창입니다. 그랬을 때요. 얘 임계각이 30도라고 친다면 그래서 30도라고 친다면 이 사람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 깊이가 얼마냐면 1m예요.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이 중심으로부터 요 길이가 얼마일까? 이거 얼마입니까? 네. 뭐? 네? 얼마야? 얼마야? 루트 3. 루트 3? 네. 아닌가? 맞아요? 루트 3? 맞지 않아요? 요 각도가 몇 도? 30도. 그 각도가 30도요. 거기가 응? 30도예요. 그렇네요. 그러네. 거기가 30도예요 라는 질문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임계각이 30도면 여기가 30도 아니야? 여기가 입사각, 여기가 굴절각 아니야? 그러네요. 루트 3분의 1. 네. 부모님 그러네.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보시면요. 여기가 30도니까요. 요 길이의 비율이 1대 루트 3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m면 얘는 얼마입니까? 루트 3분의 1의 길이죠. 됐어? 그러면 얘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은 요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저거죠. 점점 줄어들죠. 됐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요만큼밖에 못 봐요. 창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더 깊은 곳에 가면 아예 창이 없어지죠. 그래서 심해는 깜깜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해돼? 이게 스네리 창이야. 이게 전반사야. 이런 것들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빛의 성질 중에서요. 첫 번째 반사, 직진, 반사, 굴절했어요. 네 번째가 뭡니까? 간섭. 네, 바로 간섭.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해결이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간섭과 관련된 문제가 거기 8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섭. 되겠어? 자, 간섭이라는 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려면 혼자서는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어요. 서로 다른 파동이 2개 이상 만나야 간섭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됐어? 그러면 지금 이 교실에도요. 여러 개의 파동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몸에서 전자기파가 나오고 있죠. 어떤 전자기파? 적에서 열이 나오고 있으니까 36.5도라. 됐어? 전자기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선생님 목소리에서 소리라는 파동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 형광등에서 빛이라는 아이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실 안에 그 많은 파동들이 서로 만났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선생님 목소리가요. 이 빛에 영향을 주니? 영향. 안 주니? 뭐 보면 아니? 쌤이 안 하고 말 안 할 때 하고 빛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빛에 뭐가 달라져야 돼? 빛에 색깔? 그러면 관성적으로 우리는 영향을 안 준대요 라고 했는데 영향을 안 준다는 이유를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간섭이라고 하는 현상에 의해서 파동에 뭐가 바뀝니까? 뭐가 바뀝니까? 간섭에 의해서 바뀌는 건 파동의 진폭만 바뀌는데 그러면 이 진폭이 소리와 빛의 뭐를 결정하니? 에너지. 에너지. 소리에 3요소가 있었죠. 빛에 2가지 요소가 있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맨날 해드리잖아요. 자, 소리에 3요소가 뭐가 있는데요? 소리에 맵시 있었고요. 크기. 소리의 크기라고 하는 세기가 있고요. 또 높이. 네, 소리의 높낮이가 있죠. 그 중에서 진폭이 결정하는 게 뭐냐고요? 크기. 크기라고요. 됐어? 그러니까 간섭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는 형광등을 킬 때와 끌 때 내 목소리의 크기가 바뀌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바뀌고 있어요? 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과 소리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가 타당한 근거가 되는 거죠. 됐어? 네.
그렇다면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게 진폭이라면 소리의 높이를 결정하는 건 뭐였어? 진동수. 진동수였어. 맵시를 결정하는 건 타영이었고 가르쳐줬잖아. 그걸 근거로 들어야지. 그럼 빛은요. 빛의 두 가지 요소가 뭐였는데요? 빛의 색깔하고요. 빛의 밝기요. 그 중에서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게 진동수고요. 빛의 밝기를 결정하는 게 이게 진폭이거든요. 그러면 꼬맹아, 내가 입 닥치고 있을 때 이 밝기와 내가 말할 때 이 밝기가 변해야 간섭하는 거잖아. 변하니? 안 변한다고. 그러니까 간섭을 안 한다고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되겠어?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간섭이라는 건 서로 다른 파동이 만나서 서로의 진폭을 변화시키는 영향을 주고받는 걸 간섭이라고 하는데, 간섭할 수 있는 파동이 있고 간섭 못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잖아. 간섭은 어떤 애들끼리 하니? 서로 진동수, 서로 파장의 길이가 같은 애들끼리 만나야만 간섭합니다. 파장의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꼬맹아, 진동수가 같아도 파장의 길이가 같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 수는 없어. 속력이 다른 파동도 있을 수 있으니까. 됐어? 그래서 이러한 간섭이라는 거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은요, 같은 파장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파동끼리 만나야 간섭합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가고 있는 파동이 있다고 치자. 또 하나 오고 있는 아이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잠시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두 개의 서로 다른 파동이 뭐 하겠니? 만나. 서로 다른 파동이 만나는 걸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중첩됐어요. 이렇게 표현해. 됐어? 서로 다른 파동이 중첩이 되면 이때 그 중첩될 때 어떤 모양의 파동끼리 만나느냐에 따라 간섭의 조건이 달라져. 됐어? 예를 들어서 같은 위상으로 만났다고 치자. 같은 위상끼리 만났어요. 파장의 길이 같아요. 됐어? 그 중에서 말을 하는 건 여기 있는 매질을 여기 2m 높이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에너지가 와서 올라간 거잖아. 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하얀색 파동도 왔고 분홍색 파동도 왔어. 그러면 두 파동이 동시에 여기 있는 매질을 2m씩 끌어올리려고 그러겠지.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있는 매질은 몇 미터 올라가니? 4m 올라가는 진폭이 커지는 간섭이 일어났잖아. 됐어? 이 또한요, 골이라는 모양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매질을 이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2m 끌어내릴 만한 에너지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두 개의 에너지가 동시에 왔기 때문에 얘는 몇 미터? 4m 아래로 내려가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어? 이런 식으로 해서 진폭이 커지는 간섭을 간섭 중에서도 뭐라 그러니? 이거를 보강 간섭이라고 해. 이렇게 보강이 일어나면 소리의 크기가 커진다고. 빛은 밝아진다고. 알겠어? 네. 그런가 하면 만났을 때 서로 반대 위상끼리 만나는 경우도 존재하지 얘들아. 이런 식으로 반대 위상끼리 만날 수도 있어. 하얀색 파동은 여기 있는 매질을 2m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분홍색은 아래로 2m 내리려고 하잖아. 그럼 여기 있는 매질은 어쩔 거야? 거기에 가만히 있어. 진폭이 줄어들었다고. 됐어? 반대 위상끼리 만났으니까. 맞냐? 이렇게 반대 위상끼리 만나서 진폭이 줄어드는 간섭을 뭐라 그래? 이걸 상세 간섭이라고 하지. 그러면 이런 상세 간섭이 일어나면 소리의 크기는 줄어들어. 그래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없앨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뭐야? 노이즈 캔슬링이야. 되겠어? 네. 그 다음에 이러한 상세 간섭이 일어나면 빛의 밝기가 뭐해지니? 어두워진다고 이 사람들아. 되겠어? 이런 간섭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 만나서 간섭했어. 진폭이 커졌어. 맞죠? 그리고 나서 파동은 갈 길을 가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헤어지면 형태는 어떻게 돼? 간섭한 형태를 유지하니 원래 값으로 돌아가니? 원래 값으로 돌아가는 걸 뭐라 그러니?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해. 알겠어? 네! 라고 얘기한다고요. 됐어? 그래서 파동은 만날 때만 영향을 주고 헤어지면 원래 상태로 쌩까고 가요. 알겠어? 이런 성질을 갖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파동을 만나게 하면 진폭의 크기를 변화시켜서 소리를 더 크게 만들잖아요. 이게 악기에서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그리고 공명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게 바로 간섭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폭이 커진다는 얘기는 파동 에너지가 뭐 한다는 얘기야?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간섭이 일어나서 진폭이 커지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와서 더 커져, 더 커져, 더 커져. 그럼 그 파동의 에너지가 극단적으로 커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군인들이 걸어다니는 발자국 소리에 그래서 그 군인들이 지나가는 다리가 흔들려서 무너졌잖아요. 공명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공명 현상. 그 공명을 이용한 대표적인 게 악기입니다. 악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타라든가 바이올린 같이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걸 멋진 말로 현악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악기는 줄을 이렇게 묶어놨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가는 파동과 오는 파동이 있는데요. 한 번만 그리자. 다른 반은 안 그리는데 한 번만 그리잖아요. 두 번은 못 그린다. 맨 처음에요. 파동이요. 얘가 이렇게 된 애가 가고 있다고 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런 애가 오고 있다고 치자. 그래서 0초에서 한 번 진동하는데 t초가 걸리는데요. 4분의 1t 간격으로 위상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4분의 1t 간격으로 그려요. 요렇게요. 되겠어? 요렇게 그릴 건데 4분의 1t 지나면 얘는 가는 방향으로 4분의 1 주기만큼 가요. 그러니까 얘가 4분의 1t, 4분의 1t, 4분의 1t, 4분의 1t 보입니까? 그래서 4분의 1t 지나면 얘가 앞으로 4분의 1만큼 가죠. 여기 와 있죠. 자, 그래서 얘가 4분의 1만큼 앞으로 간 모습 또 4분의 1만큼 앞으로 간 모습 4분의 1씩 앞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아이도 4분의 1t만큼 앞으로 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야, 미안해요. 알고 있어. 말을 왜? 그래서 네, 저 여기까지 됐잖아. 왜? 처음부터 왜? 처음은 괜찮아. 괜찮다고요? 괜찮다고요. 아닌데요. 왜 아닌데? 한 칸에 두 개가. 얘 한 칸에 하나 그 오른쪽 더. 거, 오른쪽 거. 얘? 네. 오른쪽 거. 오른쪽은 여긴데? 네. 왜? 거기 있는데 고리. 맞아. 아 그렇게. 건설이야. 야, 화절이 보시죠. 건설이야. 두 칸짜리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아. 됐죠? 두 번은 그리고 싶지가 않다. 그랬을 때요. 이렇게 서로 다른 파동이 만날 때 특이한 위치가 생기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4분의 1t 후에 여기가 뭐가 일어났어요? 고감. 그죠? 4분의 1t 지난 후에 여기가 뭐가 일어나니? 상세.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일어나니? 고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니? 상세. 이게 4분의 1t 주기로 바뀌어요. 고감, 상세, 고감, 상세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기서 특이한 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위치는 이 파동이 지나가는 동안 한 번도 매질이 뭐하지 않습니까? 진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매질은 한 번도 진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그려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특정한 위치는 절대 진동하지 않고요. 그 중간에 있는 아이들만 드르르 울리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빨리 돌리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이 앞으로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위상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가서 나타나기 때문에 파동이 앞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항상 이 지점으로 진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파동은 앞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가고 있는 형태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지된 상태로 보이는 파동이야 정상파라고 얘기합니다.
됐어? 그래서 여기 진동하지 않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디. 마디와 마디 사이에 진폭이 2배 커지는 부분을 배라고 합니다. 정성파는 이런 구조를 가져요. 배와 마디. 근데 우리가 현악기로 줄을 튕길 때는요. 기본 진동이라고 하는 건 그 현악기에서 만들 수 있는 이 줄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긴 파장의 모습. 그러면 묶여있는 부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마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디가 돼야 되니까 가장 긴 파장은 이런 모습이겠죠. 진동할 때. 자, 그랬을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한 파장에는 이 아몬드 모습을 하고 있는 애가 몇 개 있어야 되니? 2개 있는 게 한 파장이거든요. 얘는 아몬드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모양을 만드는 게 가장 긴 파장의 모습입니다. 이걸 기본 진동이라고 하고요. 요 길이가 2m라면 얘 파장의 길이는 실제로 몇 미터짜리니? 4m짜리를 내가 만든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바이올린이나 기타 같은 거 코드를 잡아요 라고 해서 여기를 꾹 누르잖아요. 그러면 누르는 그곳이 또 하나의 마디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돼야겠죠. 됐어? 그러면 얘는요, 이 길이가 똑같이 2m인데 얘 파장의 길이를 몇 미터짜리로 내가 바꿔버린 거야? 2m짜리로 바꾼 겁니다. 요 안에 아몬드가 2개 들어가 있으니까.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코드를 2군데를 잡아서 이렇게 눌렀다고 친다면 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면 얘는 한 파장의 길이가 3개 중에 2개의 길이잖아요. 됐죠? 그러면 얘는 한 파장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3분의 4m짜리를 내가 만든 거야. 그래서 그랬을 때 얘를 기본 진동이라고 하면 이 안에는 기본 진동 모습이 몇 개 나타났어요? 2개 나타났어요. 그래서 얘를 기본 진동이라고 한다면 얘는 2배 진동이라고 부른다. 얘는 3배 진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같은 줄을 튕기고 있기 때문에 속력은 어때야 되니? 같아야 돼요. 그래서 속력은 같아야 되는데 속력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파장에다가 진동수를 곱한 값이 속력인 거잖아요. 얘는 파장의 길이가 4고 2고 3분의 4로 내가 코드를 잡을 때마다 파장 길이가 달라집니다. 이때 속력을요 12로 놓는다면 얘는 진동수가 얼마짜리? 3짜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력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진동수가 얼마? 6. 얘 진동수가 얼마입니까? 9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잘 보시면요. 3배라는 건 얘 진동수에 비해서 3배 커졌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배 진동이라는 건 얘 진동수에 비해서 진동수가 2배 커졌어.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진동수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코드를 잡으면. 맞습니까? 그럼 진동수가 아까 소리에서 뭘 결정했죠? 높이가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기를 연주할 때 코드를 잡는다는 건 파장 길이를 변화시켜서 진동수를 다르게 해서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연주하는 방식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기본도 한 옥타브 위에도 또 한 옥타브 위에도를 얘기할 때요. 이렇게 한 옥타브가 높아진다는 건 진동수가 몇 배 커지는 행위냐면 2배씩 커지는 행위가 한 옥타브 윗소리를 느끼게 한대요. 그러니까 기본 도의 진동수를 F라고 하면 얘는 EF의 소리가 나면 한 옥타브 위에 도구나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또 2배가 돼서 4F 소리가 나면 한 옥타브 위의 소리죠. 그러니까 이 소리에 비해서 이 소리는 한 옥타브 윗소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소리에 비해서 이 소리는? 두 옥타브 안 되죠. 되겠습니까? 2옥타브가 되려면 4배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옥타브를 조절하는 거죠. 됐니? 이게 현악기에서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방식이고요. 관악기에서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방식에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관악기 중에 한쪽이 막혀있는 관악기를 우리가 닫힌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혀있는 관은 후 불죠. 그래서 피리는 열린 관의 형태인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닫힌 관이 만들어지면 이때요. 반드시 닫혀있는 부분에는 마디가 생겨야 됩니다. 열린 부분에는 배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얘 기본 진동 모습을 그리면 이 모습이 가장 긴 파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2m라고 친다면 얘는 아몬드 몇 개? 반쪽이에요, 반쪽. 근데 한 파장 안에는 아몬드가 2개 있어야 되죠? 얘는 반쪽이죠? 그럼 얘는 파장의 길이가 얼마짜리 얘기하니? 8m예요, 이 뜻이에요. 맞아?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이런 관악기에 코드를 잡아요. 눌러요. 그러면 누르는 그
됐어? 이게 2m예요. 그러면 얘는 한 파장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3분의 4. 배여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3분의 8m여야죠. 됐어? 코드를 또 누르면요. 얘가 여기가 마디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졸려고 살짝 일어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2m야. 그러면 한 파장은 요만큼이잖아. 얼마니? 5분의 8이니까 이런 거죠. 됐어? 얘가 기본 진동. 됐죠? 이게 기조공명 장치의 원리야. 되겠어? 네. 그러면 얘 속력이 일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될수록 파장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진동수가 뭐 해주고 있어? 커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게 바로 간섭이고 정상파다. 그러면 이거를 기주공명 장치 너네 드디어 8번. 아 진짜 기다. 기주공명 장치가 바로 닫힌 관이거든요. 얘를 세우는 거예요. 기주공명 장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요. 요번에도 입어가지고 실험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가 있는 관이 있단 말이죠. 근데 물의 양이 이 호수와 이 주머니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있는 주머니에 이 높이를 더 낮추고 높이고 하면 여기에 있는 수위가 조절됩니다. 여기 있는 물이 더 아래로 빠졌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죠. 됐어? 그랬을 때 내가 그 옆에 소리곱새를 팅 하고 칠 건데 소리곱새는 자기만의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요. 됐어? 그래서 이렇게 생긴 소리곱새가 있는데 얘는 진동수가 100Hz짜리야 라고 하면 100Hz의 진동수를 만듭니다. 됐어? 그래서 여기다 갖다 대면 얘가요. 그 갖다 댄 다음에 물을 쭉 빼면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에 소리가 갑자기 웅 하고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디냐면 정확하게 여기는 열린 쪽이고 여기가 막힌 쪽입니다. 그랬을 때 모습이 정확하게 여기가 마디의 요 위치까지 수위가 내려오는 순간 소리가 왕 하고 커집니다. 됐어? 그리고 나서 물을 쭉 뺐을 때 그 다음에 물 높이가 그 다음에 이 파동에 마디까지 내려올 때 다시 소리가 왕 하고 커집니다. 됐어? 그러면 첫 번째 소리가 큰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소리가 날 때 그 사이의 간격이 이 소리의 뭡니까? 반파장의 길이라고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랬을 때 A 보세요. A의 소리 곱새를 두드렸더니 처음에 큰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큰 소리가 날 때 이 간격이 얼마입니까? 빨리 구해. 얼마입니까? 얼마? 80이죠. 근데 그게 반파장이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파장이 얼마짜리 소리를 낸 겁니까? 160짜리 소리를 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그럼 B도 구해. 얼마니? 83. 그러면 얼마니? 166입니다. 됐어. 그래서 이 소리가 왕 나는 이걸 통해서요. 지금 이 소리의 파장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럼 그거 계산하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동수 알죠? 파장 알죠? 그러면 이거를 곱하시면 바로 이 공기에서의 소리의 속력이 나와요. 됐어? 네, 소리의 속력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 방 안의 공기의 습도를 높여. 그러면 습도가 소리의 속력에 영향을 줄까? 그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똑같은 소리 곱새를 됐어? 진동시켰을 때요. 만약에 속력이 바뀌었다면 파장의 길이가 달라지겠죠. 첫 번째 웅소리가 났다가 그 다음 웅소리가 날 때 이 파장의 길이의 변화를 통해 속력이 빨라졌는지 느려졌는지 습도의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이게 기주 공명장치로 아이들이 지금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되겠어? 요렇게 쓰는 거야. 요렇게 쓰는 거야. 되겠어?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A와 B의 파장의 길이를 알아냈으니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뭘 구하는 게 문제냐면요. 1번을 해결했는데 2번 진동수 구하래요. 그러면 진동수를 구할 거면 V는 F 남다니까 진동수를 구하려면 여러분들 당연히 남다분의 V 하셔야 되죠. 근데 문제는 거기 속력이 없어.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먼저 속력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구할 수 있는 힌트가 거기에 있는 실험 결과 1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실제로 간섭은요. 어떤 애들끼리 간섭한다고요?
파장의 길이가 같은 애들끼리 만나야 간섭하는데 약간 파장의 길이가 다르면 약간의 오차가 있는 파장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만나면 간섭할까 안 할까? 영향을 줄까 줄까? 줍니다. 파장의 길이가 약간 차이가 나는 애들은요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근데 그 영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간섭하고 약간 다릅니다. 간섭이 일어나면 두 개가 파장의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하니까 큰 소리가 나고 작은 소리가 나고 이게 깔끔합니다. 딱! 응, 이거야. 근데 파장의 길이가 비슷한 애들끼리 만나면 이 울림이 생겨. 이걸 맥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울림이 생겨. 그 울림을 이용한 게 뭐가 있냐? 종이죠. 뚱 치면 종소리가 하고 울리죠. 이게 파장의 길이가 비슷한 애들끼리 계속 만나서 그래요. 그걸 우리가 유명한 말로 맥놀이 현상이라고 하죠. 알겠어? 그걸 맥놀이라고 해. 됐니? 그러면 이 파장의 길이가 비슷한 애들이 만나면 떨리는 진동수가 생겨. 뜩 하고 떨리는데 그게 1초에 몇 번 떨리냐? 그걸 맥놀이 진동수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2초 동안 15번 떨리는 진동수가 들렸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맥놀이 진동수는 1초 동안 떨리는 횟수이기 때문에 2초 동안 15번 떨리면 1초 동안에 7.5번 떨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맥놀이 진동수예요. 근데 이 맥놀이 진동수는 각각 만난 아이들의 진동수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게 바로 맥놀이 진동수입니다. 되겠어? 그러니 지금 A의 진동수를 F1이라고 하고 B의 진동수를 F2라고 하면 두 개의 진동수의 차이가 바로 2분의 15 나야 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러한 진동수는요 파장분의 속력인데 같은 공간이 공기에서 진동하기 때문에 둘의 속력은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F1 대신에 나는 F1의 진동수 160분의 공기의 속력 빼기 166분의 공기의 속력해도 요 값이랑 같죠. 이게 바로 2분의 5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 F1과 F2가 나옵니다. 해 빨리. 했어. 얼마 나와? 숫자가 되게 깔끔해. 207.5, 200. FA 얼마 나와? 207.5, 207.5 나온대요. FB는요? 200. 200 나온대요. 맞아. 이렇게 나오니까 네 라고 하는 맥놀이 진동수가 뭔지 맥놀이 현상이 뭔지 그걸 가지고 간섭까지 끌고 가서 설명해봐 드렸어요. 그래서 자 파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 5개 중에서요 앞에서 배웠던 직진 반사 굴절은요 물질도 하고 파동도 하는 성질인데 간섭은요 파동이 이어야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영이요 빛이 물질이야 파동이야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무슨 실험을 했대요? 간섭 실험했대요. 빛의 간섭 실험. 그러면 결국은 서로 다른 빛이 만나서 더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현상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거 보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빛을 쏴봤더니 밝고 어둡고라는 밝기의 변화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러니까 빛은 뭐라는 거야?
파동이라는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실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내용을 증명해낸 사람이 바로 토마스 영이야. 그래서 이중수의 실험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 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동 중에서요, 간섭에 해당되는 내용 중 우리가 소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섭하는 것들이 가끔 가다가 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렸고요. 이거 가지고 자소서 쓰는 친구도 있어서 한번 정리해봐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이제 테마 2, 테마 3, 테마 4까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만한 문제들을 선생님이 골랐어요. 시간상 다 풀 수는 없으니. 자, 10페이지에 보시면 두 문제 풀어봐 라고 하는 대표적인 거 부력. 해마다 어느 학교든 한 학교는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인천, 서울, 경기 이 세 지역 중에 한 지역은 반드시 부력이 나옵니다. 되겠냐?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10페이지의 3번 문제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밀도가 로고요. 높이가 h고 단면적이 a인 직육면체를 물에다가 넣었어요. 이때 물의 밀도는 로제로입니다. 물속에 잠긴 깊이가 h0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잠긴 상태에서 정지되어 있대요. 정지 무슨 뜻인 줄 알죠? 무슨 뜻입니까? 합력이 0이야 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요, 지금 이렇게 물속에 잠겼을 때 무슨 힘인가를 봤는데 그 힘의 합력이 0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힘 봤습니까? 부력, 중력. 네, 바로 중력과 부력 봤습니다. 이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죠. 되겠냐?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봤을 때 선생님이 부력 정리하면서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중력이라는 건 물체의 무게니까 물체의 밀도에다가 물체의 부피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하면 돼. 맞아? 근데 부피가 없죠. 부피 대신에 민넓이 곱하기 높이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얘는 민넓이가 A고 높이가 H야 라고 줬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과 같은 크기의 부력이 생겨 라고 했는데 꼬맹아, 부력이 뭐야? 부력 이게 봐. 유체 속에 있는 물체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요. 그래서 물속에 있는 물체는요, 반드시 물에 의해서 생기는 부력을 받죠. 그 부력의 크기가 바로 물체를 넣었을 때 넘친 물의 무게와 뭐하니 같죠. 그러니까 이 물체를 이만큼 넣었을 때요, 여기에 있는 요만큼의 물이 넘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만큼의 물의 무게와 부력의 크기가 정확하게 일치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의 무게를 잰다고 생각하셔도 되죠. 자, 그럼 뭡니까? 로 제로 A, 요게 뭡니까? H 제로죠. 그래서 H 제로 G라고 하는 이 값이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같기 때문에 정지 상태의 평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력을 쓰라 그러면 실제 부력값을 써도 되고요. 이 부력의 크기가 물체의 무게랑 같기 때문에 이걸 써도 뭐 알겠어? 같은 크기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평형 상태의 물체를 물체 속에서 X만큼 더 밀어줬을 때 얘가 상하 진동한다. 그랬을 때 주기가 얼마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내가 지금 이렇게 되면 합력이 0인데요. 내가 얘를 더 밀어넣어서 물이 여기까지 오게끔 합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물속에 더 들어가면 당기는 힘보다 밀어 올리는 힘의 크기가 요만큼 더 커지죠. 그러니까 합력이 0이 아닌 상태죠. 위쪽으로 알차임이 생기죠. 그 힘 때문에 손을 놓으면 이 새끼가 뭡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질을 한다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직선 구간을 왕복 운동하는 걸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일정한 시간 간격 2초면 2초 간격으로. 네, 직선 구간을 왕복 운동하는 걸 주기 운동 중에서도 뭐라 그러냐? 직선 구간을 왕복 운동하는 걸 단진동 운동. 이 정신 나간 놈들아, 맞죠? 네, 그래서 이러한 단진동 운동을 시키는 힘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복원력. 단진동 운동을 시키는 힘을 멋진 말로 우리가 복원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자 운동도 폭을 작게 하면 단진동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용수철은 잡아당기면 얘가 최고점에서 생기는 알짜인 만큼의 단진동을 시키는 복원력이 되잖아요. 용수철에 그래서 복원력에 해당되는 힘의 크기는 F는 KX로 구했을 거고요. 이 새끼는요. 얘는 어떻게 구했니? mg 사인 세타로 구했죠. 네. 맞아? 그 사인 세타 값이 뭐였어? 그 L분의 X였죠. 그래서 네, 빗변분의 높이 됐냐라고 하는 복원력을요. 진자로 보면 mg L분의 X 용수철로 보면 kx 이 새끼로 보면 요만큼의 부력 맞아? 요만큼의 부력이 얼마야? 요만큼의 부력이 얼마야? 로 제로 A X G 됐어? 이게 복원력이잖아. 그것 때문에 걔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주기 운동을 하죠. 자, 주기 운동 중에서 가장 완벽한 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뭡니까?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이 완벽한 주기 운동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복원력이 주기 운동을 할 때 최대 복원력이 등속 원운동에 뭐가 된다? 90력과 같다. 맞죠? 90력 관식. 90력 관식 R분의 M V 제곱 또는 M R 오메가 제곱 아시죠?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니까 제곱하면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복원력이 바로 90력과 같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주기 구할 수 있었어요.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모두 다 어떤 형태이던 MR 오메가 제곱이랑 같다. MR 오메가 제곱이랑 같다. MR 오메가 제곱이랑 같다라고 놓고 정리만 하면 그게 바로 그 형태에서의 주기를 구하는 식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차피 거리는 어떻게 표현해도 거리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진폭. 어떻게 표현해도 진폭이라는 뜻이잖아요. 맞냐? 네. 이거 KX인데 왜 FX가 됐어? 잘 안 보고 있냐? 그러면 여기에서 T로 정리하면 이게 뭐가 나오냐? T는 뭡니까? 2파이를 잘 붙는 코리아 엄마. 얘는요. T는 2파이를 잘 붙는 구글 리더. 맞아? 네. 얘는요. 2파이 하시면 되겠죠? 이거잖아요. 네. 그럼 뭡니까? 루트 뭐가 되냐? 뭐가 되냐? 로, 제로, A, A, G 분의 뭐니? M 이렇게 되는데 M이 뭐야? 저물체 질량이니까 로, A, H잖아요. 이게 날라가겠죠. 되겠어? 그러니 얘는요. T는 2파이 루트 로, 제로, G 분의 로, H 이렇게 가죠. 사실은 이 로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새끼하고 이 새끼 같으면서.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 보시면 요거는 뭘로 바꿔도 돼요? 로 H니까 요걸 뭘로 바꿔도 돼요? 로제로 H죠? 그죠? 그럼 여기 날라오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파이 루트 G분의 H 제곱과 똑같은 거죠. 맞아? 괜찮아? 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렇게 쓰면 돼요. 금방 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또 뭐에 대한 얘기니? 볼링. 돌림힘. 됐죠? 네. 돌림힘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렇게 어떤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 맞죠? 네. 물체를 회전시키는 능력은 돌림힘이고요. 물체를 이동시키는 능력은 알죠? 이거. 그래서 네. 그래서 정지한 상태에 RGI이 0이면 이동 안 해. 돌림힘이 0이면 회전 안 해. 그래서 완벽한 무슨 상태야? 정지한 상태야. 그 완벽한 정지한 상태가 힘의 평형과 돌림힘 평형을 동시에 만족할 때지. 이걸 한마디로 무슨 평형이라고 그래? 역학적 평형이라고 그래. 맞아. 그래서 어떤 물체가 정지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물체는 힘의 평형과 돌림힘 평형을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역학적 평형 상태입니다. 거기 있는 팔처럼. 이 팔은 지금 이 상태에서요, 이동도 하지 않고 회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역학적 평형인 상태여야 돼요. 되겠어? 완벽한 역학적 평형인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팔을 보면 이건 기출문제거든요. 이렇게 팔을 보면요, 팔에서 내가 물체를 이렇게 들려고 한다면 받침점이 뭐냐? 이게 회전할 때 팔꿈치라는 거예요. 팔꿈치를 받침점으로 얘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회전시키는 거죠. 이게 물체를 드는 겁니다. 되겠어? 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뼈다귀를 누가 들어? 여기 근육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근육이 당겨줘야 올라가죠. 됐어요? 그 근육이 당겨줘야 올라가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근육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 팔을요, 위로 들어 올리려는 돌림을 주고, 만약에 팔에 힘이 없으면 툭 내려가고. 됐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볼링공 이렇게 들고 있고요. 여기가 팔꿈치 받침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근육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힘을 근육이 줘요. 이걸 이두박근이라고 해요. 이두박근, 삼두박근.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팔도 무게가 있어서 사실은 힘없으면 내 팔 드는 것도 힘들어 라고 하는 게 팔의 무게 때문이죠. 됐어? 그리고 이 볼링공이 내 손을 누르는 힘도 작용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리면 이 그림은 저렇게 힘 3개가 작용하고 있는 돌림힘을 만들어요. 알겠어? 그 중에서 이두박근이 끌어올리는 이 힘의 크기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간격은 0.05야. 그래서 얘가요, 이렇게 회전시키려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줘요. 그래서 얘는요, 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주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시계 방향의 돌림이 2개를 합방값이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의 크기와 반드시 같아야 된다. 요거 아닙니까? 그거 하시라고요. 그래서 돌림힘이라고 하는 건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곱입니다. 돌림힘은 힘이 아니고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야. 힘 아니야. 그래서 돌림힘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곱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20Nm의 돌림힘이 작용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맨 처음에 보시면 얘가 주고 있는 돌림힘은 F 곱하기 0.05이고요. 얘가 주고 있는 돌림힘은요, 사람의 팔에 무게가 2kg랍니다. 그러니까 20N이죠. 그게 0.2m 떨어진 곳에 작용하고 있고요. 얘가 주고 있는 거 5kg니까 5kg? 7kg? 7kg니까 70N에다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냐면 0.3m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F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네, 빨리 계산해. 됐어. 빨리 해, F값. 500. 얼마 나옵니까? 500 나오고요, 저거. 됐어. 이대. 네. 자, 이 돌림힘을 이용한 다양한 도구들이 있죠. 대표적인 도구가 뭐 있습니까? 손잡이. 지뢰. 됐어. 두 번째, 도르래. 그 다음에 빗면. 됐어.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할 때 일의 이득이 있니? 없어요. 없죠. 어떤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에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 일의 양은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일의 원리. 그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쓰는 모든 도구는 힘의 이득을 볼 수 있니? 힘의 이득을 볼 수 있니? 아니죠. 힘의 손해를 보는 도구도 있습니다. 뭐죠? 낚싯대. 힘의 이득도 거리의 이득도 못 보는 거 있어요. 뭡니까? 힘도 못 줄여, 거리도 못 줄여. 이런 애도 있어요, 도구 중에. 병신무씨. 그 정도로 내 새끼들아. 됐어? 그 정도로는 힘의 이득도 거리의 이득도 못 보죠. 근데 왜 써요? 힘의 방향 전환이 목적이죠.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도구들은 다양하게 만들어 쓰더라도 어떤 도구를 쓰더라도 일의 이득을 볼 수 있는 도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일의 원리입니다. 알겠어? 그럼 혹시 기억나요? 그 정도로는 힘의 이득을 못 봐. 근데 움직도로는 힘의 이득을 보잖아. 뭔 차이야? 도르래의 구조 차이죠. 그 정도로에는 지뢰 중에 몇 종 지뢰? 고정 도르래는 이 자체가 지뢰잖아요. 여기가 작용점, 여기가 받침점, 여기가 힘점. 그랬을 때 길이비가 1대 1이니까 힘의 비도 1대 1이야. 됐어? 그래서 얘는 작용점, 받침점, 힘점이 이 구조로 되어 있어서 1총지래야. 움직도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실 땡기잖아요. 여기가 작용점, 여기가 힘점, 여기가 받침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몇 종지례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2종지례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받침점으로부터 길이비가 1대 2라서 힘이 2대 1. 물체 무게의 절반만큼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문제 하나 그거 맞고 틀리고 의미 없거든요. 이제 얘는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러면 돌림인 배우면 돌림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싸그리 머릿속에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4번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끊임없이 구력, 돌림인, 일의 원리 설명하고 있었어요. 되겠어? 자, 그 다음에 5번은 어떤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니? 5번은 뭘로 풀어? PV는 nRT. 이거 연력학이죠.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 그래서 네, 기체는 부피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압력과 온도. 그래서 압력과 온도가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커집니다. 샤를 법칙. 대표적인 예. 온도에 따라 부피가 바뀐 대표적인 예. 내가 너네들한테 특강할 때 첫날 배우지 않았니?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었더니 부풀어 올랐어요. 그리고 뭐? 열기구. 그 중에서 열기구 나온 거잖아.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가 있니? 만빌의 대표적인 예. 과자 봉지를 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빵빵해요. 잠수구가 뱉어낸 기포가 위로 올라갈수록 커져요. 그래서 놀이동산에서 놓친 풍선이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다가 터져요. 맞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네, 연력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열기구가 이렇게 해서 사람이 탈 거야. 그러면 이 열기구가 열기구가 뜨는 순간의 온도? 이런 거? 됐어? 그래서 온도를 구해봐 라고 하는 건데요. 열기구가 뜨는 순간 온도가 T도가 됐을 때 온도가 T도가 됐을 때 공기의 밀도로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기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부피가 커지잖아? 그럼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뭐해지니? 작아지잖아. 그럼 온도가 바뀌면 밀도 변하잖아. 특히 기체일 때는
온도에 따라 밀도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기체의 밀도를 표현할 때 반드시 뭘 써라? 온도와 압력을 쓰도록 해라라고 교과서에서 배웠거든요. 맞죠? 네. 그러니 우리는 T도까지 온도를 높였을 때 이 공기 속에 있는 이 열기구 속에 있는 공기의 밀도가 얼마인지 구해봐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뜨겁게 다밀어보고 있으니까 밀도는 1.3보다 작아졌을 거야, 그렇지? 그게 얼마인지 구하라는 얘기고 그게 온도와 밀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증명해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얘를 뜨겁게 달구었을 때 여기의 밀도는 여기는 안 바뀌어. 얘는 그대로지 1.3이지. 됐어. 자, 그랬을 때 꼬맹아 봐봐.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P 보이는 그 유명한 현수야. P 보이는 N, R, T인데요. 이 N이 뭐게? 몰수를 어떻게 구하게? 분자량분의 질량. 이죠. 됐어. 네. 그랬을 때요. 내가 여기를 뜨겁게 달고 온도가 미친 듯이 막 바뀌어. 그래도 절대로 안 바뀌는 게 뭐게요? 뭐는 안 바뀌냐? 분자량은 바뀔 수가 없지. 기체 상수 바뀔 수 없지.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요. 질량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죠? 로 V죠. 그죠? 네. 여기서 여기에 있는 V하고 V가 똑같은 거 아세요? 지워지죠? 그래요? 여기 안에 여기죠. 요거에 있는 기체의 밀도를 보는 그러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정에서 변하지 않는 값들. 됐어? 이건 지워질 거니까. 얘네들은 변하지 않아요. 이건 일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고요. 로 T는 P다. 맞죠? 얘네들은 다 일정한 값이니까 이게 비례한 값이에요. 맞죠? 이렇게 되죠? 근데 보면은 기압은요? 밖에서 누르는 기압이 얼마예요? 1기압이죠. 4기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얘는 기압이 어떻게 될까요? 얘 밀도가 커져? 작아져? 근데 얼마? 얘랑 기압이 같아질 때까지만 커지는 거죠. 더 이상 변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까? 얘도 1기압이에요. 그럼 이 새끼는 항상 1기압이에요. 변화가 없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로 T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네. 맞아요? 네,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압이니까. 자, 그래서 이게 1기압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밀도. 그러면 로는 뭐니? T분의 P죠. 됐어? 근데 이 T가 대문자로 쓰고 있는 거 아세요? 이게 뭘까요? 절대온도죠. 됐죠? 네. 그럼 이제 해보세요. T분의 이렇게 할까? 이거 가열하기 전, 가열한 후 같은 거죠? 가열하기 전, 가열하기 후. 그래도 기압은 1기압. 알겠어? 네, 이거 같아야 돼요. 190. 얼마? 기분에 390. 맞아요. T분의 360? 90. 390? 네. 네, 그렇게 나옵니다. T분의 390 나온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학교를 갔어? 우와. T분의 390 나와야 된답니다. 확인하셨어요? 네, 그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온도가 몇 도일 때 상승해? 이게 핵심? 네.
됐어. 그럼 얘 무게는 얼마 돼요? 여기서 얘 무게는 뭘 생각하면 돼요? 열기구의 무게와 열기구 속에 있는 공기의 무게. 됐어. 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는 거 열기구 무게 더하기 열기구 속에 있는 공기 무게가 유력이 되는 순간부터 또는 얘가 더 커지는 그 순간부터 떠요. 이런 얘기예요. 되겠냐? 식세워봐 빨리. 알려줘! 키로 100 더하기 열기구 부피 얼마? 100 밀도 롬는 공기의 밀도 얼마? 1.3 부피 얼마? 100 근데 공기의 밀도 아까 그랬지? 뭐라고? T분의 390 됐어? 그래서 때 T 요거요 1000 1300. T가 네. 1000 300. 300 켈빈이라고? 네. 그러면 이거를 절대 온도로 쓰래? 섭씨 온도로 쓰래? 섭씨. 섭씨로 써야 되니까 여기서 얼마 빼면 돼? 1227. 273을 빼면 되겠지. 네. 그럼 섭씨 온도 되겠지. 이거는 요즘에 화학 시간에도 하시는 것 같던데. 화학 선생님이 저번에 프로를 봤는데. 점심 뭐 먹을 거야? 알려줘. 만에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다. 어떤데 오냐? 떡볶이 에이씨. 돈가스 냉모밀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넘겨. 7번은 전기장. 와. 근데 여기에 90명. 우리요 지난 시간에 전기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봐 드렸어요. 그죠? 전류가 흐르는 우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기고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었는데 그 옆에 연구자석을 놓으면 자기력이라는 게 생기고 자기력을 구하는 방법이 힘센 비라조시고. 그래서 자 그런가 하면 자기장이 변하면 그 주변에 유도전류도 흐르는데 유도전류가 흐르는 목적도 똑같이 자기력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요힘 만들려고 해요. 됐어? 그러면 자석을 움직이는 경우 또는 도선 속의 막대기를 움직이는 경우에 이 유도 전류가 흘러서 이때 생기는 자기력. 됐어? 구하는 방법은 힘센 비라조시도 있는데
외압으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었죠. 움직이면. 그래서 그걸 저항으로 나눠서 전류를 만들어 집어넣으면 얘는 R분의 B 제곱 L 제곱 V만큼의 힘도 만들어. 뭐 이런 얘기 해줬잖아. 네. 맞지? 기억나지? 네. 이런 힘이 생겨. 그러니 현수야 그만 짰으면 좋겠어. 먼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왜 있어? 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요, 내가 어떤 전하를 띤 아이를 던져요. 어디서 던져? 45도. 아니, 원점에서 던져? 아니면 어디에서 던져? 원점이요. 원점에서 던져. 자, 원점에서요, 45도 각도로 얘를 이렇게 던졌더니 어디로 던졌대? 이렇게 이상해요. 위로. 아, 오상향. 네. 승훈 쌤이 좋아하는 단어다. 자, 오른쪽을 이렇게 네. 네, 던졌더니 이 새끼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각도가 몇 도? 45도. 45도. 그러면 요 각도가 몇 도? 45도. 45도가 되게 나가요. 라고 했을 때 얘가 이 지점, 요 지점을 원의 중심이랑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고 요 길이를 얼마라고 했어요? 네. L. 요 각도가 얼마예요? 45도. 45도니까 1대 1대 루트이니까 얘가 루트 2분의 L의 길이가 이 원의 반지름. 맞아? 네.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던졌을 때 이 새끼가요 일로 가지 않고 뺑글뺑글 도는 이유는 원운동하는 원운동 시키는 뭐가 작용했기 때문이야? 힘. 그 힘이 뭐야? 90력. 됐어. 그럼 이제 나는 처음에 물어볼게. 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내가 던진 아이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 만약에 마이너스에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던지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 전류 방향이야. 맞죠? 그러면은 전류, 자기장, 힘 보이세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요. 그 힘이 90력이 돼서 애들이 돌려요. 이 뜻이에요. 됐어? 그래서 지금 내가 던진 게 마이너스 전압입니다. 만약에 플러스 전압면요, 얘가 가는 방향이 전류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돼서 얘를 거꾸로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알겠어?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이 전하를 띠고 있는 아이가 자기장 속에 들어가. 그러면 전기도 띠고 있고 자기장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무슨 힘이 생기니? 요런체 힘이 생기죠. 그래서 힘센 비이 생기죠. 근데 여기에서 전류가 안 나왔죠. 대신에 던진 물질에 뭐가 나오니? 전하량을 알겠죠. 되겠어? 자, 그랬을 때 꼬맹아 전류는 단위 시간 동안 움직인 전하량의 세기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류 자리에다가 힘센 비라저씨의 I 자리에 요거 대입하겠다고요. 네. 네. 그러면요. B, Q의 T분의 뭔데? L인데 여기서 L이 뭡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일정한 시간 동안에 간 거리니까 뭡니까? 속량. 그래서 이거 V. 그래서 이거 뭡니까? 잡아. 네. 그 아저씨 전화. 네. 야. 네. 그러니까 도대체 그런 건 누가 가르쳐주니? 누구야? 저희 아빠요. 힘센 비라저씨 아버지가 가르쳐줬어? 아, 희경생활 좀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됐어? 네, 비켜봐래요. 이렇게 보면 된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받는 힘의 크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 힘이 90력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를 띤 물체를 저 자기장 속에 집어넣으면 자기력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자기력이 90력의 역할을 해서 애색을 돌린 거야. 맞죠? 그 자기력을 네, BQV로 계산하시면 되고 자, 이게 90력인데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거에 따라 90력 쓰는 공식이 달라지잖아요. 90력은 R분의 MV 제곱으로 쓰던지 MR 오메가 제곱으로 쓰던지 어떤 거든 상관없는데 뭐 구하래요?
야. 질량. 자, 질량을 사용하는 거니까 어떤 걸 집어넣어도 상관없으니까 R분의 MV 제곱 이거 집어넣어요? 네. 그러면 이 V와 이 V가 같겠죠? 네. 네. 그러면 M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네. 그러면 M으로 정리하시면 뭡니까? 얘는 V분의 B, Q, R인데 R이 요거 반지름이죠? 네. 그러니까 뭡니까? 루트 2분의 L이죠. 이런 모습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끝내드릴게요. 오늘이 특강 마지막 날이거든요. 자, 꼬맹아, 거기에 몇 페이지야? 도둑 잡으러 가는 건가? 아, 이건 도둑은 아닌가? 테마 3회 14페이지에 1번. 여기까지는 지웠어. 요거 남은 거야. 자, 14페이지에 1번 보시면요. 자, 요거는요. L 값이 700 나와야 돼요. 700이랑 400 나오지 않아? 700이랑 400. 400 나와. 그러니까 A가 겁나 느리면 A가 겁나 느리면 나는 700 나왔는데 700하고 400에 두 개가 동시에 나온다고? 700도 나오고 응. 400도 나와요. 너 나한테 사기친 거면 너는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이 새끼야. 합의 안 봐. 그렇구나. 네. 나는 단호하게 신고해버릴 거야. 근데 맞아요. 맞아. 이거는 사람 맞아. 400. 400하고요. 답을 말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몇인데요? 550 더하기 50 루트 73. 그거는 오케이. 이런 씨 개같은 숫자가 나와. 그게 겨우 자, 이렇게 700이 아니고 400하고요. 말할 수 없는 그 숫자 두 개가 나오면 나 7번 나왔을 때. 자, 이거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P 지점하고 Q 지점 사이의 거리를 L로 하나 봐요. L 값 구하는 건데요. 자, L 값 구할 때 이 문제를 풀 때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누가 더 빨라요? 그걸 모르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요.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빠르다라고 하는 것과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느려라고 하는 두 개의 전제 조건을 이용해야만 L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그 들어온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첫 번째는요. A의 속력이 더 빨라요. 그러면 첫 번째 스치는 구간은 A로부터 얼마 떨어진 거냐면 300m 떨어져 있는 요곳이요. 그러면 요거는 L-3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스치고 지나가고 두 번째는 200 떨어진 곳에 얘로부터 200 떨어진 곳에 여기를 스치고 지나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때 P와 Q 사이의 거리 L 값을 모두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요. 같은 시간 동안에 간거리를 더하면 L 값 나오잖아요. 그러면 A가 같은 시간 동안 간거리를 나누면 근데 경호를 저렇게 안 하면 나누면 문제가 생기지. 아, 나누면 문제가 생겨요? 안 나누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그래프 속도에 따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프에 나타나는 그래프상. 그 모양을 생각해야 되는 거. 경우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럼 세 가지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두 P
Q 저건 다 만나는지 P만 만나는지 Q의 성만 만나는지. P하고 그러니까 이 B라는 애가 P에 만난 다음에 P랑 만난 다음에 A랑 만나는지 아니면 A라는 애가 Q에 만난 다음에 B랑 만나는지 아니면 둘 다 튕기고 만나는지 세 가지. 뭔 말이야? A가 만나는 경우하고 첫 번째 만나는 경우하고 두 번째 만나는 경우인데 첫 번째는요. 당연히 그 중간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네, 그 사이에서 만나겠죠. 두 번째는요. 근데 두 번째에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요. 이 지점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Q를 지나기 전하고 후로 나뉠 수 있고 또 B도 P를 지나기 전하고 후로 나뉠 수 있어요. P가 Q를 A가 B를 추월하는 경우가 근데 둘 다 P하고 Q를 서로 무진하는 경우는 말이 안 되니까 좀 세 가지가 나오죠. 그런 식으로요. 여기가 P, 여기가 Q, 아니 그 위에 Q로 잡으면 여기를 Q. 네, Q가 두 개. 그러면 A가 쭉 갔다가 갔다가 다시 내려가요. 내려가죠. 그리고 네. Q는 이걸 반복하겠죠. 네. A는. Q, 네. 근데 B는요. B는 B가 반대로 B는 반대로 쟤가 Q에서 출발해가지고 갈때다 가는 거예요. 얘가 두 칸이라고 하면 여기요? 근데 그 X축과의 접점이 그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그때가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있고 네. 튕겨서 만났어요. 이게 다시 그러니까 다시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가기 전에 만나면 그러니까 가기 전에는 거지. 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짠짠짠짠짠 여기까지 나가도 돼요. 그림만 나가요. 이렇게 그게 네, 한 가지 더 있고. 한 가지. 그리고 한 가지. 뭐야? 여기 기울기가 너무 급격해요. 두 번만 더 하십시오. 엄청 이렇게? 급격하게 하면 네. 그리고 이렇게 아니 아야야. 뭐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요. 있고 이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거나 여기서 만나거나. 좀 다시 그려봐. 말이 돼? 말 되죠. 자, 만장일치로. A는 일정하게 가고 있고 B의 속력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어, 이런 경우가 있고 어. 이런 경우가 있다. A가 가고 있는 동안 B가 갔다가 오는 경우가 있고 A가 가는 동안 갔다가 오는 동안 B도 갔다가 오는 경우가 있고 A만 하는 경우는 B가 가고 있는 동안 A가 갔다 오는 경우가 있고 그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한 거지. A가 가는 동안 지금 이 경우가 A의 속력보다 B의 속력이 느릴 때잖아. 네. 그리고 이 경우가 A의 속력보다 B의 속력이 빠를 때 아니야? 맞죠? 맞아요. 네. 맞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겠다는 건데 네. 패턴으로 구한다고? 패턴을 괜찮네 패턴도. 이거 패턴은 오늘 수업 시간에 해줄게요. 네, 패턴으로 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보죠. 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몇 분이 10분만 쉬었다가 오시면
그다음 특급 대해야 되잖아. 나중에 어떻게 해? 이 다음 시간은 뭐냐? 지야? 마이쮸 하나로 퉁치는 거야? 얼른 가 맛있는 거 먹고 와.